고독의 피안. 1. 학생 때 일이다. 작은 키에 비하여서는 지나치게 열정적인 친구 K군이 옆방에 있었다. 별로 개인적인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하루는 밤늦게 내 방에 들렸다. 김영, 내가 좀 시간의 방해를 놓아도 괜찮소?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체면이 두터워졌소? 아무래도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김영의 의견과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요. 나는 최근 며칠 동안 좀 이상하다 싶었던 비밀의 뚜껑을 여는가 보다 싶었다. K군은 확실히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말씀하시죠. 김용도 여자를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죠. 아직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의논의 대상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데. 그럼 있다 하고 얘기를 시작하시죠. 사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S라는 여자가 있어요. 중학교를 다닐 때 이쁘고 마음에 든 여자였기 때문에 쭉 사모해 왔는데 중학교 졸업반에 가서야 서로 얘기도 하고 편지도 했어요. 몇 해 동안 그리워하던 여자니까 그저 맹목적에 가까울 정도로 사랑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중학을 나온 지도 3년이 아니에요. 그 여자로서는 벌써 결혼할 나이가 지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 편지에는 솔직히 결혼의 문제를 꺼냈더니 상대방에선 왜 그런지 자꾸 꺼리는 것 같아요. 얼마 지나서 그 번민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호적상 소실의 딸로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가문을 존중하시며 그 점을 엄격히 따지는 우리 집이니까 차라리 먼저 단념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김형 같다면 어떻게 하겠소? 나는 그렇지 않아도 K군이 항상 이교적인 전통, 무슨 벼슬을 해온 집안, 친척에 누구누구가 있다던 생활과 사고방식을 좋아 안 하던 터이므로 글쎄요, 나 같으면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가 않는가가 문제지 그런 내용은 관심치 않겠는데요. 그것이 어디 그 여자의 잘못이나 가오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불우한 운명을 지고 있다면 더 책임지고 풀어줘야 옳지요. 또 그것이 그 여자의 깊은 사랑을 받는 길도 되고. 그 점은 나도 김영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친이 워낙 엄격하셔서 어쩔 수가 없구먼요. 게다가 내가 맏아들이고. 여보 K영, 영화를 본 생각이 안 나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모사들 말이요. 김영은 어떻게 그렇게 성격과 다르게 대담한 결단을 내리시오. 그렇다면 나도 용기와 신념을 얻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퍽 기뻤다. 그 누군지 모르는 여자에게는 큰 적선을 한 것도 같았고 사회 정의의 한 모퉁이를 들어올려 놓은 것도 같았다. 그런데 K군이 한다는 소리가 김영 미안하지만 그럼 나에게 힘과 지혜를 좀 빌려주시오. 이번 여름방학에는 나와 같이 집으로 가서 우리 부친을 좀 잘 설득시켜 주실 수 없겠소. 이왕 내놓은 발걸음인 바에야 실패하면 어떠랴 싶었다. 그 대가가 무엇이오? 사정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요. 대가야 성공만 된다면 한이 있겠어요. 아무 것이라도 좋지. 그럼 대가는 둘로 작정합시다. 내일 저녁을 낸다는 것. 성공하면 그 여자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할 것. 어떻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얼마 후 K군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우정으로 보아 그에게 안심과 희망을 준 것은 복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원체 그런 일이란 운명의 뜻이며 되고 안 되는 것은 후일의 문제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해 여름 방학에는 K군 집에 두 주일을 머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시골 어느 국민학교 선생으로 가 있다는 그 여자는 보지를 못했으나 K군의 아버지는 거의 승낙이 된 셈이다. 정 그렇다면 반대는 않겠지만 하는 대답이었다.
K군의 기쁨이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가을 학기에 다시 만났을 때 나는 K형 언제쯤 저를 받게 돼요? 하고 물었다. 금년 내로는 어렵겠지만 명년쯤은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나를 천대하면 벌받소. 그야 물론이지요. 내가 김영의 뜻을 잊겠소. 그 뒤 그 여자를 몇 번이나 만났소. 3번 만났어요. 그래 뭘 합니까? 그렇게 속히 결정을 짓게 되나요? 결혼 문제는 천천히 후일에 편지로 해결지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다. K형, 이왕 같이 시작했던 일이니 함께 결론을 얻어야 할 것 아니오. 어떻게 되었소?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고향으로 다녀와야 할 것 같군요. 도무지 석연치 않기만 해요. 아니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부친께서는 무슨 말씀이 없어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있은 뒤 나는 K군의 일에는 더 뜻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문제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대로 4~5개월이 지났다. K군의 얼굴에는 다시 회의의 그림자가 돌기 시작했고 전보다 더 짙은 불안의 느낌이 깃들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차례 물었으나 그 여자와의 일임에는 틀림없는데 내용을 밝히려고는 하지 않았다. 띄엄띄엄 얻을 수 있는 내용에서 추측한다면 K군의 사랑과 열성에 비하여 상대방 여자는 그리 적극적이 아닌 모양이며 결혼을 추진시키는 태도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보니 K군은 자기가 여자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불안과 밝혀지지 않는 초조감에 사로잡힌 모양이다.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K군의 부친에게 인사를 올리는 겸 봇을 들었다. 며칠 뒤 K군의 부친에게서 K군이 볼까 두려워 학교로 회신이 왔다. 김군까지 그렇게 애를 써주었는데 대단히 안 되었지만 K군의 모친이 오래오래 고민한 나머지 직접 시골로 S를 찾아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정성껏 충고하고 애원해서 그 여자로 하여금 단념하도록 승낙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S는 다른 남자와 결혼이 될 터이니까 그대로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는 것이다. K에게는 절대로 비밀을 지켜달라는 얘기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라도 곧 K군의 부친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 S에게서 K에게 마지막 편지가 왔다. 오랫동안 우정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저보다 몇 배나 귀하고 가정에서 기뻐하실 분을 택하셔야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불은 높은 곳으로 오르게 세상은 되어 있답니다. 길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내용이오나 불언간 저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간단한 사연이었다. 편지를 받은 K군은 말이 아니었다.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야단했다가는 여자란 모두가 파렴치한 존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여러 날을 술과 고통 속에 지냈다. 나로서는 할 바를 다했으나 K군의 고독은 너무나 심각했다. 전쟁 도중인데 해군의 종업원으로 간다고 야단이었다. 자포자기해버린 것이다. 가까스로 서리를 찍고 말렸다. 2개월 뒤 K군은 입원을 하고야 말았다. 어떤 토요일 오후 내가 찾아갔더니 김영 너무나 고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여윈 젊은 두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2. 그의 종교적인 단편들을 읽기 시작한 것이 마침내 그의 애독자의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의 사진은 언제나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듯 싶은 마음의 아버지다운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자살로서 생을 끝냈다는 점이다. 단순한 자살만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유부녀와 같이 온천장에 머물고 바다에 함께 두시를 냈으니 말이다. 그를 연구하는 많은 후계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의 자살 동기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각기 같지 않은 내용을 주장했을 뿐이다. 나는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그의 친동생을 몇 번 본 일이 있으나 작가를 겸하고 있던 그도 형의 사인에 대하여서는 놀라움이 앞설 뿐 명확한 원인을 파악치는 못하는 모양이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한 기회에 그의 사랑은 한없이 빼앗는다는 논문 형식을 밟은 작품에 접하게 되었다. 나는 태초에 이 세상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한다. 오직 내가 알고 있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일이다. 그것도 항상 밀려오는 죽음의 조건과 싸워가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불안과 공포 속에 보내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 위에 떠있는 썩은 나무잎 같아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죽음의 파도 앞에 허덕이는 존재와 마찬가지다. 얼마나 외롭고 가엾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나에게 행복이 있다면 무엇이며 영광이 있다면 무엇인가. 허무하며 무의미할 뿐이다. 오직 하나의 위안과 삶의 보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똑같은 삶의 운명을 자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무잎이 어디선가 밀려와 같은 운명과 고독을 서로 위로하다가 그 어떤 죽음의 파도 속으로 한 가지로 돌아갈 존재가 있다면 그를 발견하고 같이 불안과 공포의 앞날을 참아나갈 뿐이 아닌가. 누가 그 또 하나의 나무잎이 될 수 있을까? 친구, 형제, 친척 다 좋다. 그러나 가장 위안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이해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성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글로 시작되어 있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다. 그렇다. 연애 지상주의를 한때 말한 바 있는 그가 마침내는 그 사랑에 순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두 여인, 그나마 존경을 받기도 했고 인생을 충분히 살아도 본 일생의 오후를 맞이한 그들이 찾아오는 생의 석양을 사랑의 제물로 단축시킨 것이었구나 싶었다. 내 친구 K군은 사랑을 얻지 못하여 고독 속에 헤매고 있었다. 처참한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작가는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영원, 무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은 역시 심한 고독의 운명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확실히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스러운 마음 한가운데도 영원과 무한한 고독과 절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사실이다. 행복에 도취된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 도중에 있다 하자. 그러나 그들도 죽음, 무덤,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한과 영원을 생각하게 된다면 고독과 절망에 붙잡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K군과 같이 사랑을 잃어버려도 삶을 좀먹는 무서운 고독에 삼켜지는 바되며 아리시마 씨와 같이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얻은 뒤에도 무한 앞에서 고독과 절망을 발견하고야 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3.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질적으로 완전히 넘어서려고 노력한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다. 심포지움의 저자 플라톤이다. 그는 감정적이며 육체와 더불어 순간적인 이성 간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며 마침내는 고독과 험으로 돌아가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이성적이며 건설적인 우정, 끝없이 탐구하며 영원한 가치에 동화하려는 높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이 흔히 에로틱한 사랑에 비하여 플라토닉한 사랑을 말하는 유래가 여기에 있다. 끝없이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아가며 항상 영원한 가치를 탐구하는 참과 영혼의 사랑이라 할까. 그의 책 속에는 재미있는 신화가 인용되고 있다. 먼 옛날에는 모든 인간들이 완전한 성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한 몸에 두 성을 다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점에 원만하고 유능했었다. 이러한 인간들이 마침내는 신들을 정복하고 신들보다도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걱정스럽게 상의한 결과 인간들을 전부 두 쪽으로 나누어 그 절반을 남자, 다른 절반을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세상에 철들게 되면 각자 떨어진 반쪽을 잡기에 분망하고 그런 마음을 쓰는 나머지 신과 같이 훌륭해지기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이성을 찾게 마련이며 잃어버린 짝을 만나기 전에는 만족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간절한 것일지라도 육체적이며 감정적인 그리고 마침내는 허무와 환멸로 이끌려가는 세속적인 것은 아니었다. 끝없이 아름다움을 찾아 올라가며 항상 선한 가치에 순응하려 하는 이상의 사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에는 언제나 고고한 고적이 찾아들며 항상 피곤한 정열적인 자기 부정이 필요해진다. 스스로 사랑의 순례자로 처해야 하며 끝없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1의 사랑과 같은 허무, 고독에는 빠지지 않으나 다함이 없는 정진, 무한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끝없는 산에 오르는 것 같아서 영원한 미완성, 동경과 사모함을 죽는 날까지 지녀야 하는 생의 가장 귀한 그러나 지나치게 피곤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다. 심포지엄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인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당시 많이 유행되고 있던 동성애적 문제를 지급하면서도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미소년의 육체성보다는 그 미, 그 생애의 이상성을 끝없이 찾아나간다는 내용의 줄거리다. 모든 세속적인 본능, 육체, 감정의 관능적인 사랑을 이화시키며 이상적인 것으로 꾸며 온갖 가치와 탐구의 대상을 창조하며 더듬어 나가는 줄기찬 이상주의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예술이 아닐까? 아름다운 꿈이 아닐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와 선을 자랑하는 그리스의 지성의 바벨탑이 아닐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육체와 관능의 존재인 인간이 누구나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깨고 난 뒤에는 허무한 하나의 꿈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아닐까?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은 마찬가지로 고독하며 무언가 대결하려는 유한은 마침내 어떤 한계선에서 머리를 숙이게 마련이 아닐까. 여기에 태어난 것이 제3의 또 하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된다. 히랍에서는 그것을 아가페라 부른다.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이 소피아, 즉 지혜, 진리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이러한 플라톤적 사랑에 대한 종교적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극치를 성서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발견하게 된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제자였던 요한은 신의 조건 없는 사랑, 구원과 영생의 사랑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사랑이 촛불이나 등잔불 같은 것임에 비하여 신의 사랑은 태양과 같이 밝고 영원하며 모든 생명과 빛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신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다. 사회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고독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그의 애인을 얻을 수 있으면 해소되는 그러한 고독이 아니다. 쓸쓸하고 적적할 때 벗을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고독만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유한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이다. 돈이, 명예가, 지위가, 애정이, 예술과 진리의 그림자가 해결 지어줄 수 있는 고독이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과 영원에 대한 고독은 누구도 해결 지어줄 수 없는 고독이다. 죽음을 앞에 놓는 것보다도 더 정신적으로는 뼈저린 고독이다. 무한이라는 무궁한 허무 앞에 스스로를 잃어버리려는 고독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궁히 긴 시간을 혼자 영원히 걸어가야 하는 인간의 고독이다. 혹은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학적인 고독이라 부를까, 실존적인 고독이라 불러서 좋을지도 모른다. 옛날 석가님께서 평생 지니고 계셨던 고독감이다. 그의 왕위, 세상의 향락이 해결 지을 수 없었던, 아침에 도를 알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고백하시던 공자님의 고독일 것이다. 그의 많은 제자들의 수망을 가지고도 풀리지 못하는 고독이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호소하던 그러한 고독인 것이다. 구원의 실존적 부르짖음에서 오는 고독이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의 정신적 여유만 있다면 두려워 떨면서 기다리게 되는 그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고독이다. 이러한 고독의 해결은 세상적인 유한한 것에서 해결되지를 못한다. 유한을 아무리 합친다 해도 그것은 유한일 뿐이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 신의 사랑인 아가페는 바로 이러한 고독에 보응해주는, 해답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인생의 강가에 서서 이제는 넘어야 할 허무의 흐름만이 주어진 석양의 피아니 저쪽에서 찾아주는 영원한 음성의 주인공의 사랑인 것이다. 우리는 그를 신이라 부르기 때문에 영혼의 그리움과 갈망에서 오는 고독은 영혼자만이 해결되어주는 것이 아닐까.